자, 먼저 정치 분야입니다. 질문을 원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주시면 마이크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대통령실 출입기자단 총간사를 맡고 계시는 뉴시스 박미영 기자님께 먼저 첫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시스 박미영입니다. 저는 오늘 많은 기자들이 질문을 좀 많이 할 수 있도록 저는 딱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대통령께서 지금 방금 전에 고개를 숙여서 국민들께 사과를 드렸는데 사과를 결심하시게 된 배경과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 제가 5월 10일 날 그 기자회견을 마치고 나니까 중진 언론인들이 그래 한 3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이런 걸 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소통 기회를 이렇게 잡았는데요. 마침 오늘이 또 임기 반환점인 이제 10일이지만 그래서 제가 임기 지난 2년 반을 돌아보고 앞으로 이제 시작을 하는 가운데 국민들께 감사 말씀과 또 사과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이 국정의 그 최고 책임자가 국민들께 사과드리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국민들을 존중하고 존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기 반환점의 브리핑에 앞서서 국민들께 감사와 또 존경에 먼저 입장을 보이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저 연합의 김승욱 기자님. 예,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연합뉴스의 김승욱 기자입니다. 저는 국정 쇄신 방향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내각 개편과 대통령실 인적 개편을 비롯해서 국정 쇄신과 국정 기조 방향 전환에 대한 요구가 야당은 물론 여권 일각에서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요구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실지 가능한 구체적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질문이신데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답변드리기는 또 어려운 질문입니다. 저는 모든 것이 늘 우리가 어떤 기조를 가지고 일관되게 가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또 일하는 방식이라든가 또 국민과의 소통 이런 데에 있어서는 또 늘 좀 바뀌어야 된다고, 일신 우일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하여튼 적재적소의 그 적임자들을 찾아서 그 어떤 일을 맡기는 문제는 늘 고민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우리의 생각은 또 과거에 가 있고 현실은 그렇지 못한 부분이, 사실 옛날 같으면은 국정 쇄신이나 어떤 그 국면 전환 같은 게 필요하다 그러면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은 신문 일면에 장차관 인사가 쫙 떴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이게 그 인재를 발굴 물색하고 검증을 하고 또 검증 과정에 별 문제 없어도 이런 안을 내놨을 때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고민도 해야 하고 하다 보니까 사실은 어떤 상황이 발생해서 인사를 해야 된다고 할 때 이거를 빠른 시일 내에 하기가 근본적으로 좀 어려운 면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임기 반환점을 맞는 시점에서 제가 적절한 시기에 인사를 통한 쇄신의 면모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벌써부터 어떤 인재 풀에 대한 물색과 또 검증과 이런 것에 들어가 있다는 말씀은 드리겠습니다. 다만 이제 내년도에 이제 국회 예산이 이제 마무리되고 나면 내년도에 신속하게 이 예산 집행을 해줘야 또 국민들의 민생이 원활히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 또 지금 미국 대선 때문에 이제 이게 아마 1월 중에 이제 정부가 출범을 하겠지만 사실 모든 틀은 이게 이제 지금 한두 달 사이에 전부 짜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또 대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서 하여튼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그 시기는 저희가 조금 유연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저기 KBS 장덕수 기자님. 네. 네,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KBS 장덕수입니다. 그 명태균 씨 관련 좀 질문을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의혹이 제기되고 나서 이제 대통령실은 경선 막바지에 조언을 받아 소통을 끊은 것으로 기억한다고 입장을 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대통령님과 그 명 씨의 녹취가 공개되면서 논란이 또 최근 커지고 있는데요. 대선 이후 명 씨와 정말로 소통을 끊으신 건지 연락한 적이 없으신지 궁금하고요. 만약 또 통화나 문자가 공개된다면 어떻게 대응하실지 또 궁금합니다. 제가 조금 설명을 좀 자세하게 하겠습니다. 먼저 그 명태균 씨와 관련된 뭐 이런 논란들이 언론 보도가 돼서 저도 아침 그 비서실 회의 때 경선 하여튼 뭐 뒷부분에 가서 좀 뭐 그럴 만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연락하지 마라 이렇게 이제 한 적이 있고, 아마 어느 언론에서 아마 명태균 씨도 그런 비슷한 취지의 얘기를 후보로부터 들었다고 했다는 것도 제가 봤는데요. 그렇게 했는데 제가 그러니까 당선된 이후에 연락이 왔는데 그게 뭐로 왔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전화번호를 지우고 텔레그램에는 이름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텔레폰으로 온 건지 아니면 전화로 온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받은 적이 있다. 그래서 축하 전화를 받고 저도 어찌됐든 명태균 씨도 선거 초입에 여러 가지 도움을 준다고 자기도 움직였기 때문에 하여튼 수고했다는 얘기도 하고 이런 얘기한 기억이 분명히 있다고 제가 비서실에 얘기를 했는데, 아마 언론에 이 관계되는 걸 얘기하는데 대변인이나 뭐 그런 입장에서는 뭐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이렇게 얘기하기가 어려우니까 경선 뒷부분 이후에는 사실상 연락을 안 했다 하는 이제 그런 취지로 얘기한 건데, 뭐 자기가 저한테 문자를 보냈을 수 있죠. 근데 제가 문자를 답을 안 하면은 그거는 뭐 소통을 한 거라고는 보기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또 뭐 좋은 일로 전화를 했는데 제가 뭐 고맙다 이런 얘기는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선거 초기에는 뭐 제가 뭐 정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니까 뭐 정치인에 대한 얘기며 뭐 예를 들어서 뭐 제가 뭐 어느 지역에 뭐 이렇게 가면은 그 지역 사람들 만나면은 그 지역에는 뭐 이런 게 관심이 많으니까 뭐 이런 얘기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물론 그런 얘기를 명태균 씨한테만 받은 게 아니라 수백 명으로부터 받았지만 어쨌든 저의 당선을 반대하는 사람이라기보다는 당선을 위해서 자기가 도움이 되겠다고 나선 사람인데, 하여튼 경선 후반기에 가서는 제가 볼 때는 좀 나서지 않을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길래 제가 이제 좀 안 되겠다 싶어서 그렇게 한 것이고, 그렇지만 어쨌든 사람이 요만큼이라도 자기를 위해서 도움을 주려고 노력한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매정하게 하는 것이 뭐하고, 저도 또 본인도 좀 섭섭했겠다 싶어서 제가 그때 전화를 받아줬다고 제가 분명히 우리 참모진들한테 얘기를 했는데, 언론에 얘기할 때는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이렇게 길게 얘기할 수 없어서 아마 가장 기본적인 그런 말만 한 것 같습니다. 네. 뭐 무슨 제가 그 명태균 씨와 관련해서 뭐 부적절한 뭐 일을 한 것도 없고 또 뭐 감출 것도 없고 그렇습니다. 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문화일보 김규태 기자님.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문화일보 김규태 기자입니다. 근데 이어서 좀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그 여사님도 그 대통령님 취임 이후에 그 명태균 씨와 수시로 연락했다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관련해서도 언제까지 지금 여사님이 연락하신 건지, 왜 연락하신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뭐 제 아내 휴대폰을 좀 보자고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라 제가 그냥 물어봤습니다. 이런 그 논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제 아내는 뭐 어쨌든 제가 그 일단 뭐 대통령에 당선이 되고 또 취임하고 하면은 하여튼 좀 그 전하고는 이 소통 방식이나 이런 게 좀 달라야 된다고 얘기를 하니까 본인도 많이 줄인 것 같고 한 몇 차례 정도 그 뭐 문자나 뭐 이런 걸 했다고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뭐 제가 이 자리에서 그걸 공개하기는 좀 그런데 좀 일상적인 것들이 많았고요.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몇 차례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국민일보 이경원 기자님. 예,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국민일보 이경원입니다. 명태균 씨의 녹취에 기반한 여러 의혹들에 대해서 오늘 이 기회를 빌어서 상세하게 대통령님의 직접 설명을 청하고 싶습니다. 중요한 키워드들로 간추려 보자면 한 3가지쯤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여론 조작, 다음은 공천 개입, 끝으로는 창원 산단입니다. 이 의혹들에 대해서 제가 뭐 되풀이해서 설명을 하는 것은 오늘 시간상 옳지 않을 것 같고, 여러 대목에 대해서는 검찰의 수사도 예정이 되어 있겠습니다만 이 기자회견 자리를 통해서 많은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설명을 들을 수 있도록 책임 있게 말씀을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여론 조작 또 공천 개입. 공천 창원. 저는 명태균 씨한테 무슨 여론조사를 해달라는 얘기를 한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뭐 명태균 씨나 또는 우리 당의 정치인들이 이제 여론조사 뭐 발표된 거라든지 또는 요거는 뭐 내일 발표될 예정인데 그냥 알고만 계시라 뭐 이런 얘기들은 선거 때 뭐 수도 없이 받았고요. 그리고 뭐 제가 여론조사를 조작할 이유도 없고 여론조사가 잘 나왔기 때문에 늘 뭐 그거를 조작할 이유도 없고, 그리고 뭐 또 잘 안 나오더라도 그거를 조작한다는 거는 그거는 전 인생을 살면서 그런 짓은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고 정부 들어와서도 뭐 명태균 씨한테 그러면 맡기지 않았냐 하는 의혹 기사가 있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대통령실에서 여론조사를 할 때 국민 세금 가지고 대통령 무슨 지지율 조사 같은 거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정무수석들이 첫 번째 수석이나 두 번째 수석이나 뭐 이렇게 정무수석이 이렇게 가끔 그래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거 하지 마라. 정책을 여론조사를 해라. 그래서 저게 아마 1년에 예산이 뭐 이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저희 정부는 정책을 중심으로 해서 이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반응이 어떤지 그걸 주로 하지, 대통령 지지율 조사는 정말 지금까지 5손가락 안에 했던 것 같고, 그리고 그거 들고 와서 제가 다음부터는 이런 거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론조사는요, 그리고 처음부터 뭐 다 계약 가계약 단계부터 전부 그 절차를 밟아서 하는 거지 나랏돈 쓰는 것이 그렇게 간단한 건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공천 문제는 공천 개입이라고 하는 것에 이제 정의도 따져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당선인 시절에 뭐 지방선거와 동시에 시행하는, 대선과 동시에 시행한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몇 개 있었고요. 또 6월 1일 지방선거와 동시에 하는 또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있는데, 대개
그 재보궐에 나갈 사람들은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그걸 뭐 새롭게 이렇게 뭐 대규모 총선을 할 때 같이 인재영입위원회 만들고 뭐 공천심사위원회 뭐 엄정하게 뭐 해서 채점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비스슨하게 하지만 대개 그거는 정해져 가지고 당시에도 저는요 그 당선인 시절에 그 2달 동안 우리 경호원들이 저한테 그랬습니다. 당선인이 이렇게 늦게까지 일하는 거 처음 봤다고. 정말 안가에서 새벽 한 2시까지 그 장차관과 차관급에 대한 인사 또 필요하면 저 인터뷰도 직접 해야 되고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뭐 그런 당에서 진행하는 공천을 가지고 제가 왈가불가할 수도 없고 또 인수위에서 진행되는 걸 꾸준히 보고받아야 되고 저는 저 나름대로 그야말로 고3 입시생 이상으로 바빴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무슨 공천 얘기가 며칠 전에 제가 어디 저 일산에 행사 가는 데만 났길래 저는 그 당시에 공관위원장이 우리 정진석 비서실장인 줄 알고 있었어요. 지방선거 공관위원장이 이거를 같이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당시 상황이 어땠는지 한번 물어보려고 그랬더니 재보궐 공관위원장은 별도로 윤상현 의원이 공관위원장을 했다 하더라고요. 그만큼 저는 당의 이런 공천에 관심을 가질 수 없었고 그리고 오히려 뭐 당에서 어떤 그 공천을 진행해 나가는데 좀 그 당의 이제 중진 의원들 중에 저한테 전화해서 뭐 좀 이런 점들은 좀 여론이 좀 좋지 않으니 좀 더 바람직하게 하게 해달라고 저한테 막 부탁하는 경우는 있지만 그런 경우에도 원리 원칙에 대한 얘기만 했지 누구를 공천을 주라 이런 얘기는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화 그 내용이라 그게 뭐 전화 내용인지 아니면은 저 텔레그램 통화를 뭐 녹음을 한 건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저는 오랜만에 한 몇 달 전에 저한테 좀 많이 소원했을 것 같아서 저도 받았고 뭐 하여튼 그래도 고생했다는 얘기 한마디 한 것 같고 그리고 무슨 공천에 관한 얘기한 기억은 없습니다만은 했다면은 당에 그냥 이미 정해진 얘기 아마 그 시기에는 거의 정해졌을 것이고 뭐 다른 선택의 대안도 없고 당에서도 아마 공관위와 최고위에서 딱딱 찍어서 전략공천으로 마무리를 다 지은 것 같은데요. 그래서 뭐 그렇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뭐 예를 들면 총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뭐 누구누구가 좋다 해가지고 저한테 알려주면 저는 그대로 인재영입위원회에다가 그냥 패스시켰습니다. 누구를 꼭 공천 줘라라고 그렇게 사실 얘기할 수도 있죠. 그게 무슨 뭐 외압이 아니라 의견을 얘기하는 거지만 그러나 과거에도 뭐 대통령 얘기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근데 정말 그 인수위 시절에 당선인 시절에는 그 뭐 공천 문제 가지고 뭐 할 정도로 저도 정말 시간적 여유도 없었습니다. 더구나 그날이 뭐 취임 전날이라고 하는데 취임 전날 제 기억에는 그 취임식에 오는 외교 그 특사들을 응대하는 데만 하루 종일 제가 했던 것 같은데요.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솔직하게 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뭐 산단 창원 산단 공장 문제. 창원 산단을 포함해서 한 10몇 개의 국가 산단은요. 제 대선 공약입니다. 그리고 이 산단의 지정이라는 거는 다 오픈해서 진행하는 거지 비밀리에 진행하는 게 아니고요. 신청을 받습니다. 받고 저걸 이제 산업 정책적인 면과 또 토지에 대한 이런 인허가 뭐 형질 변경 이런 게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국토부와 산자부가 이제 같이 진행을 해 나가는 건데 그 위원회를 만들어서 전부 진행을 하고 그걸 응하려고 하는 이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자기들이 뭐 적극적으로 자료도 내고 이렇게 해서 결론이 나는데 뭐 저도 위원회에서 이렇게 결정이 났다 그러면 결정이 났느냐고 보고받으면 바로 대통령이 보고받는 즉시 바로 푸는 거거든요. 언론에 릴리스하는 겁니다. 뭐 저한테 해서 제가 보고 다시 조정을 해서 뭐 마지막 도장을 찍어줘야 되는 것이 아니고 이 절차 자체가 마치 재판하듯이 쭉 위원들이 이걸 받아서 결정을 하면은 아마 그래도 제가 언론에 난 거 보고 알아서는 안 되니까 대통령께 보고가 갔다 그러면 아마 즉시 언론에 릴리스하는 거라 그리고 뭐 그거를 누구를 뭐 제가 전화해서 뭐 됐다 말았다 그런 거 자체를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또 다음 질문 말씀 주시죠. 네, 받겠습니다. 네, 연합뉴스 TV 최지숙 기자님. 예, 연합뉴스TV 최지숙입니다. 네. 주가 조작이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제외하면 최근 여사님과 관련해서 계속 제기되어 온 의혹들이 결국은 국정에 관여했는지 여부로 직결되는 것 같습니다. 인사 개입이나 선거 개입 등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신지 여쭤보고 싶고요. 또 이와 관련해서 최근에 외교 일정을 포함해 대외 활동 전면 중단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는데 여기에 대한 입장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질문이 좀 명확하지 않아서 답이 가만히 있어. 그러니까 요약을 하면 지금 우리 최 기자님께서 질문하신 걸 요약을 하면 자, 맨 마지막에 뭐 대외 일정, 그죠? 대외 활동 문제, 그다음에 여사님의 이제 대외 활동 중단 요구에 대한 네. 입장이 어떻게 되시는지 하고요. 네. 그 앞서 여쭤봤던 것은 이제 국정 관여에 대한 네. 국정 개입 의혹에 대한 어떤 입장이신지를 여쭤봤습니다. 네. 대통령 부인은 대통령과 함께 선거도 치르고 또 대통령과 함께 대통령을 또 도와야 되는 입장에 있지 않겠습니까? 무슨 뭐 공직자는 물론 아닙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뭐 대통령이 요새 뭐 회의 때 막 참모들한테 막 야단을 많이 친다는 말이 있는데 당신 좀 부드럽게 해. 그런 거를 뭐 국정 관여라고 할 수는 없지 않겠죠. 그죠? 그리고 과거에 역대 그 대통령 그 부인들한테도 좀 대통령에 대해서 좀 해야 되는데 좀 면전에서 하기 어려운 것들을 이렇게 좀 우회적으로 해서 대통령이 뭐 부인이 얘기하는 듣기 싫은 소리까지 막 집에서 혼내고 싸우고 이러지는 않을 거니까 뭐 그런 점들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무슨 대통령 부인이 대통령을 좀 도와서 어쨌든 선거도 좀 잘 치르고 국정도 남들한테 좀 욕 안 얻어먹고 좀 원만하게 잘 하기를 바라는 그런 일들을 국정농단이라고 그런다면은 그거는 국어사전을 좀 다시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은 좀 들고요. 다만 이제 어찌됐든 제가 뭐 검찰총장 할 때부터 일단 뭐 저를 타겟으로 하는 거지만 뭐 저희 집사람도 하여튼 침소봉대는 기본이고 뭐 없는 것까지 만들어서 그야말로 저를 타겟으로 해서 우리 제 처를 많이 좀 악마화시킨 거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릴 거는 명확하게 가려야 되고 저도 뭐 제 아내가 잘했다는 것이 아니라 더 신중하게 매사에 처신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국민들한테 걱정 끼쳐드린 거는 그거는 무조건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 기자님께서는 어떤 팩트에 대한 걸 물어보시기 때문에 그거는 뭐 잘했다는 것이 아니고 팩트 자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공직 생활을 오래 하면서 공사가 아주 분명한 것을 늘 신조로 삼아와서 일을 했습니다. 어느 누구라도 보고도 딱 계통을 밟아서 해야 되고 이런 직보라고 하는 거 저는 물론 직보 라인도 좀 있긴 해야 됩니다. 기존 조직을 또 잘 돌아가는지를 봐야 되는 그런 면에서의 또 직보는 필요하지만
계통을 밟지 않고 무슨 일을 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그거는 받아들인 적이 단 한 번도 없고요. 그리고 대외 활동에 대해서는 결국은 대외 활동은 이제 국민들이 다 보시는 거기 때문에 국민들이 좋아하시면 하고 국민들이 싫다 그러면은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지금의 여론을 충분히 감안하고 또 그렇게 해서 어떤 그 외교 그 관례상 또 어떤 뭐 국익 활동상 반드시 해야 된다고 저와 제 참모들이 판단하는 일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중단해 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기조를 계속 이어갈 것입니다. 네. 또 뭐 좀 부족한 게 있습니까, 최 기자님? 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중앙일보 허진 기자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중앙일보 허진입니다. 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의 면담에서 소위 김건희 여사 라인이라고 그 한남동 7인회 또는 8인회라고 불리는 이들이 언급된 걸로 알고 있고 한 대표는 이들에 대한 인사 조치까지 요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이들의 실체가 실제로 있다고 보시는지요? 그리고 만약에 그렇다면 이들에 대한 어떠한 조치를 검토하고 계신지요? 이미 뭐 제가 한동훈 대표에게 한 얘기가 다 공개가 됐기 때문에 뭐 더 자세한 말씀까지 굳이 드릴 필요가 있나 싶지만 우리 허 기자님이 또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김건희 라인이라는 말은 좀 굉장히 부정적인 소리로 들립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부인이 대통령이 어쨌든 국민의 뜻을 잘 받들어서 정치를 잘 할 수 있게 그야말로 과거에 그 뭐 유경수 여사께서도 청와대 야당 노릇을 했다고 하시는데 그런 대통령에 대한 아내로서의 이런 조언 같은 것들을 마치 국정농단화 시키는 거는 그거는 정말 우리 정치 문화상이나 또 우리 문화적으로도 이건 맞지 않는 거라고 저는 보고요. 그리고 제가 그랬습니다. 인적 쇄신해서 고위직에 대한 인적 쇄신은 당연히 그건 국정 쇄신으로 연결되는 문제이고 실무자에 대한 것들은 자기가 자기 일 안 하고 엉뚱한 짓이나 하면서 저 말썽을 피우고 하면은 그거는 아예 딱 계통대로 조사하고 조치를 하겠다고 했고요. 실제로도 용산에 지금 정부 출범 이후에도 엄청나게 많은 숫자의 우리 여기 구성원들이 그런 것과 관련해서 이런 조치를 받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또 저 자신도 제가 뭐 이런 사정기관에 오래 근무를 했기 때문에 이런 제가 직접 지휘하는 요 조직이 뭐 이런 개통 없이 일을 한다든지 또 자기는 등한히 하고 뭐 엉뚱하게 남의 일에 대해서 지가 막 간섭을 하고 그리고 저는 행정관이나 비서관들에 대한 보고도 필요할 때는 직접 제가 받습니다마는 자기 업무가 아닌 거에 대해서 저한테 얘기하면 야단도 치고 개통 밟아서 다시 하라고 딱 하고 있습니다. 또 뭐 다른 질문이 아까 질문이 여러 가지 아니셨나? 만약에 그건 뭐 당연히 당연히 그거는 뭐 같이 일하기 어려운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저기 TV조선 김정우 기자 부탁드립니다. 기자님. 네, TV조선의 김정우입니다. 네. 그 여사님 관련해서 좀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그 대외 활동을 이미 뭐 좀 자제 내지는 자제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통령인 저나 제 핵심 참모들이 판단할 때 이거는 국익이라든지 이런 거와 관련해서 꼭 해야 된다 하는 거 아닌 것은 사실상 중단해 왔고
앞으로도 중단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사실상 중단 같은 이제 그런 거는 저희가 보기에는 이미 그 대선 때 이미 좀 내주에 충실하겠다는 그런 약속을 하신 바도 있고 네. 그런 연장선상에서도 지금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좀 돌이켜 보면 대선 때 그 이른바 그 한 유튜버와의 7시간 통화라든지 그리고 그 이후에 좀 성향에 좀 약간 좀 의심스러운 그 종교인과의 대화 그리고 지금 이른바 이제 명태균 씨 사건까지 쭉 이어져는 것들이 대부분 대외 활동에서 나온 거라기보다는 오히려 좀 개인적인 사적인 그런 연락 차원에서 이제 많은 논란이 된 건데 그렇다면 이런 이제 비공식적인 그런 활동에 대해서 앞으로 좀 전에 좀 약간 부적절 내지는 뭐 아니, 신중하지 못한 처신이라고 하셨는데 앞으로 신중한 처신을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그걸 좀 부탁드리고요. 이게 제2부속실하고도 연결되는지 거기까지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부부싸움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대외 활동이야 이제 제2부속실을 통해서 이렇게 하면 되고 어떤 면에서 보면은 좀 순진한 면도 있고 제가 이거 제 아내라고 이렇게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여튼 전체적으로 좀 우리가 이걸 이해하는 바탕 위에서 또 잘잘못을 엄정하게 이제 가리자는 것인데요. 이런 거죠. 제가 이제 오늘 뭐 좀 시간 많이 들여서 하기로 했으니까 저도 이렇게 짧게만 안 하고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2021년 7월 말에 그 정치 그 선언을 하고 한 달 만에 전격적으로 국민의힘에 입당을 하고 입당 그 신청서를 권영세 인재영입위원장한테 주는 그 신청서가 언론에 공개되다 보니까 제 휴대폰 번호가 공개가 됐습니다. 그날 하루만 문자가 한 3,000개가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뭐 카톡 뭐 텔레 같은 것도 막 들어온 것 같아요. 저게 뭐 이름이 저장 안 돼도 막 들어오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이제 하루 종일 뭐 사람들 만나고 뭐 여기저기 막 다니고 이제 지쳐갖고 집에 와서 쓰러져 자면은 아침에 이렇게 일어나 보면 5시, 6시인데 안 자고 이렇게 엎드려서 제 휴대폰을 놓고 계속 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쳤냐? 지금 잠을 안 자고 뭐 하는 거냐? 그랬더니 아니 사람들이 이렇게 지지하는 사람들 또 뭐 이런 것 좀 잘해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고맙습니다라든지 뭐 잘하겠습니다라든지 잘 챙기겠습니다라든지 아니 뭐 답을 해줘야 하는 것이지 이분들이 다 유권자인데 아니 이렇게 자발적으로 문자가 들어오는데 거기에 대해 답을 하는 것 같은 그런 선거운동이 어디 있냐 그러면서 잠을 안 자고 완전히 날밤이 바뀌어가지고 그렇게 이제 했었습니다. 그 가운데는 제 아주 뭐 나는 이때까지 국민의힘 찍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요. 딱 이러고 이제 시작하신 분들도 있었다고 하고요. 근데 이제 뭐 한 가지 에피소드를 하면 그런 분이 제가 경선 TV 토론 때마다 이제 전국을 다니면은 굉장히 많은 지지자들이 이제 후보들의 지지자들이 와서 하는데 그때부터 대선 끝날 때까지 전국 어디를 다니나 굉장히 열성적으로 해 주셨어요. 그런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호 세력으로 많이 바뀐 거죠. 근데 이제 조금이라도 누구한테 도움을 받으면은 말 한마디라도 이렇게 인연을 딱 못 끊고 말 한마디라도 고맙다는 얘기를 해야 된다는 그런 거를 좀 가지고 있다 보니 이런 문제가 좀 생긴 것 같습니다. 이게 나중에 막 무분별하게 이런 것이 막 이렇게 언론에 이렇게 까지고 이럴 거라는 생각을 그때 못 했던 것 같은데 이게 전부 제 책임입니다. 왜냐하면 후보 시절과 또 당선인 시절과 대통령이 됨으로써 이 소통의 방식을 좀 매정하지만 바꿔야 됩니다. 제가 대통령이 돼서도 검사 때 쓰던 휴대폰을 계속 쓰고 있으니까 무조건 바꿔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물론 뭐 저 나름의 보안폰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뭐 감청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국가 안보나 이럴 문제가 있을 때는 보안폰을 딱 쓰지만 그냥 통상적인 거 뭐 공무원들 장차관들하고도 뭐 크게 뭐 국가 안보나 이런 거에 저게 아닐 때는 그냥 제 휴대폰을 쓰고요. 근데 이제 또 휴대폰으로 제 휴대폰으로도 지금도 엄청나게 많은 문자가 들어옵니다. 근데 제가 시간 날 때 한번 쭉 읽어봅니다. 바쁠 때는 그냥 다 지우라고 할 때도 있지만 주말 같은 때는 쭉 읽어보면은 저에 대해서 아주 뭐 그냥 아주 뭐 상욕을 하는 분도 있고 뭐 정신 좀 차리라. 근데 이제 그걸 저는 여론의 한 지표로서 정제되지 않은 그런 거로 이제 보는데요. 그래도 지금도 하여튼 휴대폰 없애라는 분이 많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를 모르겠어요. 워낙 오래 쓰던 번호라 정말 아까워서 그런 마음도 있겠지만 사실은 저도 휴대폰 바꿨어야 되고요. 그리고 또 누구를 통해서 해야 됩니다. 과거에 저도 공직 생활할 때 뭐 대통령의 전화를 받은 적도 있습니다만은 참모가 전화가 와서 몇 시부터 몇 시 사이에 뭐 발신지 표시 제한이라는 거로 딱 오면은 대통령님 전화로 아십시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시간 휴대폰 들고 기다리다가 딱 오면 이렇게 바꾸니 이렇게 했는데 저는 이제 그런 거를 안 한 것이 이제 과거에 그 전직 대통령 부부가 그런 프로토콜에 따라서 한 것이 다 이런 부적절한 이런 그 국민들 걱정 끼쳐드릴 만한 사고의 예방을 위한 건데 저는 또 아니 내가 번호 바꿔버리면 가까운 사람들도 그렇다고 다 일일이 이 번호라고 알려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이제 그야말로 국민들이 또 제 주변에 있는 사람도 국민이니까 뭐 제 친구라고 저한테 좋은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 동창이지만 잘 오랫동안 못 봤던 사람들도 뭐 좀 거침없는 얘기들을 막 보내주는데 그게 이제 여론을 듣는데 도움이 된다고 해서 그거를 저도 이제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제 아내에 대해서도 좀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그 전직 대통령 때의 그 프로토콜대로 싹 바꿨으면 되는데 그건 뭐 제가 원래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저 자신부터 못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의 발생 원인의 근본으로 들어가면 그거는 저한테 있고 또 비서실장이라든가 뭐 경호처장도 저한테 임기 초부터 얘기했습니다만 제가 그래도 이걸로 들어오는 다양한 얘기를 내가 주각주각 그래도 생생하게 봐야 된다는 생각이 너무 강했고요.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 당의 무슨 초선 의원들이 저한테 전화하면 제가 딱 받거든요. 그래서 아니 무슨 일이에요? 딱 이러고 아니 뭐 좀 저희들도 시간 좀 내주십시오. 그러면 저도 뭐 저녁에 일정이 없으면 그럼 어디로 오세요? 이렇게 이제 하는데 의원들이 이런 대통령 처음 봤다는 겁니다. 원래 하려 그러면은 절차에 따라서 비서실장, 정무수석 뭐 이렇게 통해서 뭐 미리 날짜를 잡아서 뭐 하고 대통령하고 직접 통화한다는 것 자체가 아예 불가능한 일인데 저는 하여튼 저하고 통화하신 분 아마 손들어라 무지하게 많을걸요. 또 저 텔레그램이나 문자로 서로 주고받은 분들 뭐 엄청나게 많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리스크도 있지만 장점도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하여튼 이 부분은 제가 더 하여튼 이런 리스크를 좀 줄여나가고 국민들이 어쨌든 이런 거로 걱정하고 속상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튼 좀 조치를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좋은 질문해 주셔서. 네. 네, 지금 한 가지 질문한 것 중에서 제2부속실 문제도 같이 좀 말씀해 주셨습니다. 질문을. 오늘 제2부속 실장은 발령을 냈습니다. 네, 발령을 내서 아마 제2부속 실장이 같이 일할 직원들도 금년간에 이제 다 뽑을 것이고, 그리고 제2부속실 사무실도 지금 거의 뭐 이제 공사가 끝났죠. 네네. 그래서 이제 직원만 뽑으면 바로 일할 수 있게 됐기 때문에 뭐 이제 활동이 많이 줄어드니까
이제 꼭 해야 될 거를 판단하는 거, 여기저기서 뭐 편지도 오고 뭐 이렇게 뭐 좀 그 대통령 부인에게 뭐로 요구하고 이런 것들이 오면은 그런 것들을 이제 다 받아서 어떤 식으로 할지, 그걸 이제 사실은 대통령 부속실에서 했는데 대통령 부속실도 워낙 바쁘다 보니까 그래서 뭐 하여튼 그런 것들을 좀 잘 하면은 그런 리스크는 좀 줄어들 수 있지 않겠나 그래 생각합니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한결의 이승준 기자님. 네, 한겨레 신문 이승준 기자입니다.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내세운 공정과 상식이 무너졌다는 비판에는 여사님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 검찰의 불기소, 그다음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에 관련된 여러 가지 비판들이 있습니다. 이 검찰 수사가 미진하거나 봐주기 수사라는 비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 야당이 통과시키려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 또 제2요구권을 행사하실지 여쭙습니다. 네. 대통령이라는 자리에 있으면서 또 뭐 검찰총장으로 있을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마음이 아무리 아프고 하더라도 자기 그 가족과 이런 것에 대해서, 자기 주변 일에 대해서 특혜를 준다는 거는 그거는 국법을 무너뜨리는 거기 때문에 그건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못할 거면 대통령을 그만둬야 된다. 검찰총장을 그만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특검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뭐 오늘 조금 약간 길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특검을 하니 마니를 국회가 결정해서 또 국회가 사실상의 특검을 임명하고 방대한 수사팀을 꾸리는 나라는 없습니다. 그거는 명백히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의 상권 분립 체계에 위반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건에 대해서 수사권을 발동할 것이며 어떤 사건에 대해서 어떤 검사에게 사건을 배당할 것이냐 하는 것은 그거는 법 아무리 나와도 이거는 헌법의 기본 상권 분립의 본질인 그건 행정권의 고유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대통령에 대한 것이 의혹이 아주 상당히 구체적으로 나와서 대통령이 이거를 국민들에게 이거는 수사를 통해서 해야 된다라고 판단이 될 때는 대통령이 하라 해가지고 법무부 장관이 특별검사를 지명합니다. 일반 연방검찰청에 주질 않고 별도의 특별검사를 임명합니다. 그리고 과거에 이제 그 이란 컨트라 케이스 같은 경우에 미국 국회에서 특별검사법이라고 하는 거를, 사실은 공직자윤리법의 한 조항인데요. 그 경우는 이 국회가 이거는 특별검사로 좀 수사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결의를 하게 되면 임명할지 말지 여부는 법무부 장관이 판단하게 돼 있어요. 네. 그러고 그런 케이스인 경우에는 법무부 장관이 판단하면 특별검사를 법무부 장관이 임명을 안 하고 워싱턴 연방고등법원에서 그 검사를 임명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법도 계속 상권분립 위반 논란에 한 10년 이상 빠지다가 결국 그 법이 이제 소멸됐습니다. 그게 뭐냐면 왜 수사를 담당할 검사 임명을 판사가 하느냐? 이거 상권분립에 안 맞다. 기본적으로 이 특별검사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서 이게 도입이 될 때에도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아마 올로비 파업유도 특검이 아마 최초였던 것 같은데요. 그때도 위헌 논란이 많았는데 대통령과 여당이 오케이 하면 이거는 뭐 과거에 법무부 장관이 받아들이는 것처럼 하면 되는 거 아니냐 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대통령과 여당이 반대하는 그 특검을 임명한다는 자체가 저게
법률로는 뭐든지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 자체가 이제 기본적으로 헌법에 반하는 발상이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미 2년 넘도록 수백 명의 수사 인력을 투입해서 그야말로 그 지난 정부 때는 자기네 사람들 수사할 때는 이거는 불법이다. 별건 수사는 불법이라고 했던 그 별건의 별건을 수도 없이 이어가면서 정말 어마무시하게 많은 사람들을 조사했습니다. 왜냐? 김건희가 나올 때까지, 김건희의 기소할 만한 혐의가 나올 때까지 수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소를 못했지 않습니까? 그거를 다시 또 이런 방대한 규모의 수사팀을 만들어서 수사를 한다. 그게 문제가 있고요. 거기에다가 추가해서 또 뭘 한다는 거는 그냥 소문이고 자기들이 만들어낸 얘기지 객관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는 특검이 된 전례도 없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검찰이 수사를 해서 어떤 의혹이 있다고 하면 그 의혹이 검찰 수사가 그 의혹을 제대로 규명을 못하고 수사에 문제가 있다라고 할 때는 딱 그 점에 대해서 특별검사를 한다 그러면은 또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정말 특별검사의 업무도 사법 업무입니다. 근데 이거는 사법작용이 아니라 정치선동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또 과거에 이거 가지고 수백 명이 아마 밑도 끝도 없이 조사도 받고 그중에 일부는 기소도 되고 했는데, 그러면 다시 수사를 하면 제 아내만 조사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을 재수사를 해야 되는데, 아무리 이 일사부재리라는 거는 사법 기판력이 있는 거에만 미치지만 우리가 통상 수사나 이런 검찰 업무에 대해서도 이렇게 한번 털고 간 거에 대해서는 사실상의 일사부재리라는 거를 적용합니다. 그거를 반복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가지고 특검을 한다는 자체가 이거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이건 인권 유린이 되고요. 이거는 헌법을 수호할 궁극적인 책임을 대통령에게 두고 있는 우리 이 헌법 제도 하에서, 물론 더 궁극적인 헌법 수호 세력은 국민의 저항권이라는 말이 있지만, 일단 헌법 제도의 틀 안에서는 그거를 대통령이 그냥 받아들이게 되면은 이거는 앞으로 이런 일이 막 반복이 된다 그러면은 정말 정치적인 이런 사법이라는 이름을 쓰고 이런 꼭 필요할 때 써야 되는 칼을 정치에 가지고 와서 하게 되는 그런 거를 초래한다고 하는 말씀을 이미 여러 차례 제가 드린 건데 다시 한번 반복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제 아내가 어떤 과오를 저지르고 불법을 저질렀다 그러면 아무리 사랑하는 아내지만 제 신분이 변호사면 제가 제 아내를 디펜드 해줘야죠. 그러나 제가 검찰총장이나 대통령으로 있다고 하면은 제가 그건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아내에 대한 사랑과 변호 차원의 문제가 절대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남일보 정재훈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영남일보 정재훈 기자입니다. 저는 지지율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최근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취임 후 처음으로 20%대가 무너졌다는 결과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지속해서 최저치를 갱신하고 있다는 결과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대구 경북을 포함해서도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이 이탈을 하고 있다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는데요. 사실 대통령께서는 지지율에 일희일비하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도를 맞고 가겠다거나 이렇게 표현하신 적이 있는데, 사실 이제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그리고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어떤 방안을 생각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글쎄 제가 축구 선수가 야구 선수가 전광판 보고 운동하면 되겠냐? 전광판 안 보고 공만 보고 뛰고 공만 보고 때려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선거 때부터 계속 했습니다. 그러한 제 마음에는
뭐 달라진 거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지지율이라는 거는 이제 우리 참모들을 통해서 제가 좀 바가지 긁기를 많이 당하고 있는데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어떤 언론 기사를 저한테 딱 주는데 이제는 전광판 좀 보고 뛰세요. 이런 칼럼이 있더라고요. 뭐 수치라는 게 다는 아닙니다만은 국민들께 좀 특히 이제 뭐 대구 경북 지역의 뭐 지지율 하락 뭐 이런 걸 보면은 제가 대통령 후보가 되고 대통령이 돼서 이 자리에 앉아 있게 되는데 사실은 대구 경북 지역의 절대적인 지지가 저를 이렇게 만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요. 늘 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아꼈으면은 또 얼마나 실망이 크시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지지율을 올리는 무슨 보관을 가지고 뭐 또 어떻게 뭐 무슨 여론으로 그런 꼼수 같은 거는 저는 쓸 줄도 모르고 제 뭐 체질에도 안 맞고 하여튼 또 아마 이런 게 아닌가 싶은데요. 좀 더 유연해지고 좀 뭔가 자꾸 이렇게 변화를 좀 주면서 일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이런 것도 있겠죠. 야, 다른 사람들이 너 잘못한다고 막 자꾸 뭐라고 막 반대 세력이든 뭐든 막 너를 공격을 하면 좀 네가 그런 거를 좀 안 듣게 마치 이런 거죠. 자식이 밖에 나가서 혼인하고 오면은 그 혼난 게 뭐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 너는 임마 왜 이렇게 맨날 혼나고 다녀? 좀 앞으로 좀 잘해봐 하는 그런 것도 있다고 저는 또 생각하고요. 그래서 하여튼 이런 변화와 또 쇄신과 또 더 유능한 모습 이런 것들을 좀 국민들께 보여드리고 또 영남일보에서 말씀을 하시니 또 대구 경북 지역에 계신 분들은 하여튼 좀 하여튼 전체적으로 국민들께서 속상해하지 않으시도록 하여튼 잘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게 좀 강한 것 같습니다. 저는 예를 들면 4대 개혁, 4+1 개혁 그러면은 개혁이라는 거는 반드시 그 개혁을 추진해 나갈 때 자기 이익에 배치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저항이 강합니다. 그러면 그걸 내가 강하게 밀어붙이겠다. 그야말로 그 무쇠와 같은 이런 좀 의지를 가지고 막 밀어붙이겠다라고 이제 하는 면이 좀 있는 반면에 또 이거는 내가 그러니까 의료계인 경우에 이제 의료계와 환자 같으면 환자 입장에서는 야, 좀 불편하다. 좀 어떻게 요령 좀 잘 써서 좀 해달라. 그런 얘기도 또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개혁을 추진해 나가는데 뚝심 있게 밀어붙여야 되는 부분과 또 국민들의 불편함과 속상함을 잘 좀 이렇게 살펴가면서 해야 되는 부분들에 좀 너무 앞부분만 드러나면은 기분도 안 좋고 속도 상하고 또 뭐 주변 일 가지고 또 자꾸 논란화되고 하니까 그러시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이런 거를 좀 잘 구별해서 제가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 또 미래 세대를 위해서 이거는 정말 좀 강하게 싸우면서도 가야 될 부분과 또 국민들의 어떤 이 마음을 또 불편을 좀 최소화하고 잘 좀 살펴가면서 해야 되는 부분들을 좀 잘 가려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뭐 또 좀 나아지지 않겠습니까? 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채널 A 조영민 기자님 부탁드립니다. 네,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채널A 조용민입니다.
다소 인간적인 면에 대한 질문일 수 있어서 좀 조심스럽긴 한데 오늘 작심하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 질문은 당정 갈등에 대한 질문입니다. 대통령님과 한동훈 대표 간 갈등 문제가 올 한 해 여전히 정치를 관통하고 있습니다. 여소야대 국면에서 여권 분열로까지 번지면서 국정 동력을 잃을 수 있다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이 갈등의 본질이 개인적인 감정과 앙금의 문제라는 분석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대통령님이 인간적인 배신감을 느꼈다라는 이야기도 정치권에서 들을 수 있습니다. 감정으로부터 발생하는 한 대표와의 갈등 문제라는 그 시각에 대해서 대통령님의 입장이 궁금하고요. 두 분 사이의 갈등을 진심으로 먼저 풀어보실 생각은 없으신 건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언론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하면 지지율이 더 떨어질지 모르지만 언론에서도 좀 자꾸 갈등을 부추기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중요한 거는 늘 초심으로 가야 된다. 우리가 뭐 단순한 뭐 이런 당정의 문제를 떠나서 우리가 어떤 뭐 회사 내에서의 어떤 뭐 문제가 생긴다든지 또는 뭐 교우 관계에서 어떤 문제가 생길 때 초심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정부는 정부대로, 당은 당대로 정말 국민을 위해서 가장 잘 일할 수 있는 가장 유능한 정부, 가장 유능하고 발빠른 당이 되기 위해서 일을 열심히 같이 하다 보면은 관계가 좋아지지 않겠냐, 좋아질 것이다 생각합니다. 그냥 뭐 만나서 뭐 얘기하면 계속 쳇바퀴 도는 거죠. 어쨌든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정부와 대통령실과 당이 계속 머리 맞대고 일을 하면 또 자주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저는 그렇게 우리의 존재 이유,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는 거, 국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거를 통해서 이제 가면은 그런 문제는 어차피 선공후사기 때문에 그런 뭐 문제는 풀어가는 것이고요. 그리고 정치를 하는 분들, 저도 뭐 정치권에 온 지가 이제 2021년에 왔으니까 이제 3년 조금 넘었는데요. 정치 오래 하다 보면 다 앙금이 있더라고요. 국회의원 여러 번 하신 분들끼리 정말 저 사람 없으면 죽고 못 산다는 거 없어요. 왜냐하면 어떤 경우든지 간에 다 부딪혀 본 적이 있고, 그렇지만 또 정치를 오래 하면서 또 풀어가면서 해야 될 일들이 있어서, 그래서 저는 A라는 국회의원과 B라는 국회의원이 친한 것 같았는데 자세히 얘기 들어보면 상당히 옛날에 섭섭한 게 서로 있었어. 그렇지만 또 같은 당 의원으로 같이 일을 해 나가면서 또 그런 것이 풀려지고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감정 가지고 무슨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일을 같이 하면서 우리가 공동의 어떤 과업을 찾아 나가고 공동의 그 어떤 정치적 이익이라고 하면 그런 것을 추구해 나갈 때 강력한 이런 접착제가 되는 거다. 그리고 이제 그동안 쭉 우리 당 의원들하고도 당 관계자들하고도 이제 그 저녁 만찬이라든지 소통 자리를 만들어 오다가 국정감사가 되니까 이제 바빠서 못했는데 이제 국감도 끝나고 저도 그래서 뭐 순방 다녀오고 뭐 이러면은 이 자리를 또 쭉 이어가서 좀 더 빠른 속도로 해가지고 당과의 이런 또 좀 편한 소통 자리도 좀 많이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언론도 좀 많이 도와주십시오. 우리 조영민 기자님 나가셨나? 그래요.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세계일보 조병욱 기자님. 네, 세계일보 조병욱 기자입니다. 저는 국회와 관련해서 좀 여쭙고 싶은데요. 대통령께서 취임 선서도 국회에서 하셨고 또 대통령실에서 많이 나오는 설명을 보면 대통령은 헌법의 수호자다 이런 표현을 많이 들었던 게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런데 헌법 81조를 보니까 대통령께서는 이제 국회에 가서 발언하실 수 있는 뭐 권리이자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것 같은데 대통령께서 지난 22대 국회 개원식과 그리고 지난 내년도 예산안에 관한 시정연설에 참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하셨는지 궁금하고요. 혹시 다음 계기가 있다면 국회에 가실 것인지 함께 여쭙고 싶습니다.
저는 국회를 굉장히 가고 싶어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꼭 가고 싶고요. 다만 이제 시정연설을 취임 첫 해에 갔는데 뭐 국회에 더 많은 의석을 구성하는 정당에서 로텐도홀에서 피켓 시위를 하면서 본회의장에 안 들어와서 그야말로 반쪽도 안 되는 의원들 앞에서 물론 뭐 많은 박수도 받고 했습니다마는 이거는 좀 아니지 않느냐 싶었는데 두 번째는 다 들어오니까 오라고 해서 이제 갔더니 또 이렇게 돌아앉아 있고 뭐 박수 그냥 한 두 번만 쳐주면 되는 건데 뭐 그거는 기본이고 악수도 거부하고 야유도 하고 대통령 그만두지 뭐 여기 왜 왔어요? 뭐 이런 사람부터 뭐 참 근데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라고 하는데 이게 대통령이 국회에 가는 거는 의무는 아니고 발언권이 이제 있는 건데 그 대통령이 국회에 가는 거는 아무리 정치권에서 싸우더라도 그날 하루만은 좀 기본 프로토콜로 하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주자는 건데 그 난장판이 되고 그런 모습에 대통령이 가는 거를 국민한테 보여주는 게 국회에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국회도 생각을 한 겁니다. 올해도 보십시오. 뭐 특검에 뭐 대통령이 임명한 공직자 무슨 뭐 특검이라고 하죠. 탄핵 소추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아주 중범죄에 해당하는 사람들한테 원래 하는 겁니다. 예외적인 조항인 거. 세계 어느 나라를 보십시오. 미국은 헌법재판소가 없고 하원에서 탄핵 발의를 하고 탄핵 소추를 하면 상원이 결정을 하는데요. 미국 대통령 중에 여소야대는 수도 없이 많았지만 탄핵당한 대통령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아주 예외적으로 이렇게 하는 건데 이런 거를 막 남발하고 특검법을 이미 다 수도 없이 조사한 거 그거 또 뭐 특검법을 저렇게 반복해서 같은 거 반복한다에 뭐 하니까 그냥 어디 소문만 자기들이 낸 거를 또 붙여가지고 계속 막 거기다가 참 뭐 동행명령권 막 남발하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회에 오지 말라는 얘기다 이거는. 그래서 제가 안 간 것이지 어떻게 보면은 국회를 존중하고 대통령과 국회가 그 시간만이라도 어쨌든 그냥 대통령 얘기 듣고 저도 그래서 예를 들면 시정연설이라든가 이런 내용을 적을 때 정말 그 야당을 자극하거나 야당에서 불쾌하게 생각할 만한 얘기들을 하나도 안 넣고 정말 고맙다는 얘기만 넣어서 두 번 다 했거든요. 그러면 그 순간만은 좀 서로 간에 저도 예의를 지키고 야당도 예의를 지키고 이래야 되는 거지. 이번에도 사실은 제가 가려고 다 준비했다가 그래서 이제 총리께서 그거를 뭐 대독은 아닙니다만은 어쨌든 제가 준비한 그 내용을 총리께서 대부분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야 윤석열이 오라 그래 뭐 이런 얘기들이 막 나왔다고 하는 거를 저도 들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서 국회에 오라는 거는 내가 대통령 너 망신 좀 줘야 되겠으니까 국민들 보는 앞에 와서 좀 무릎 꿇고 망신 좀 당해라. 이거는 정치를 살리자는 얘기가 아니라 정치를 죽이자는 얘기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정말 딱 국회에 도착해서 나갈 때까지만이라도 밉지만 저도 시정연설에서 야당을 존중하는 얘기들을 할 것이고 야당도 아무리 뭐 정치적으로 제가 밉고 뭐 어제까지는 뭐 퇴진운동을 했더라도 정말 그거 그 시간만을 좀 지켜준다면은 저는 뭐 10번이라도 가고 싶습니다. 네. 네, 지금 정치 현안 분야에 대한 언론인 여러분들의 지금 관심이 상당히 뜨거운데요. 지금 다마르제안 기자회견 시간만 지금 1시간이 훌쩍 넘었습니다.
격동하는 글로벌 정세와 안보 상황을 고려할 때 외교 안보 분야에 대해서도 국민들의 관심이 뜨거울 것 같습니다. 외교 안보 분야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저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부족하다고 느끼시는 정치 현안 관련 질문은 마지막 자유 질문 시간에 질의하시는 기회를 다시 드리겠습니다.